안녕하십니까. 공감 커뮤니케이션의 두 번째 시간 공감 마인드 영역입니다. 저는 사내 강사 이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부터 사내 강사로 함께 했었는데요. 서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던 면대면 강의에서 영상을 통해 강의를 하게 되니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선생님들과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 오늘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한 영상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맞부딪혀야 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성공으로 가는 동력을 얻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활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람의 본능이기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도 자기 존재에 대해 제대로 된 공감과 집중을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방전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올바르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공감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 마인드를 갖추어야 하죠. 오늘 진행할 공감 마인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멘탈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로 일할 때 가장 힘든 법이거든요. 나의 멘탈이 쿠쿠다스가 되는 상황에 나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고 감정 관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여 공감 능력을 키우자는 것이 오늘 교육의 목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은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기 이해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을 위한 자기 이해입니다. 타인을 공감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공감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환자의 감정에 공감해라? 잠깐,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환자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요? 우린 감정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의료공감은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이 아닌 아프고 약해진 환자들과 그 현장에서 일하는 어쩌면 더 약해졌을지도 모르는 동료들과의 공감입니다. 이들과의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선제 조건은 바로 나 자신의 공감입니다. 나 자신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감정과 생각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자존감, 가치관, 경험 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탈무드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물을 본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색깔의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통과 상식이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업무 중 직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메모도 안 하면서 듣는 거야? 일하는 자세가 틀렸잖아. 이렇게요. 하지만 메모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 없는 거죠. 취향도 성격도 각자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만 조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도 조망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더 높게, 멀리 보려면 생각의 조망권이 높아야 합니다. 생각 조망권이 낮을 경우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들어합니다. 다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이렇게 눈앞의 현실조차도 엉뚱하게 해석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전부인 사람은 자신의 이해를 벗어나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귀신처럼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지하까지 끌어내립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 조망권을 지상 15층으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지하 5층으로 끌고 내려가느냐. 이건 나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해라 함은 나의 원천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장단점과 성향, 상태는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저의 MBTI가 생각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고객 경험을 이끄는 역할로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알고 나니 직원 교육이나 민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관점을 달리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때와 무거운 직무나 스트레스로 진행할 때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이다. 우리는 일어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세상을 보는 렌즈입니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감각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판단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자기 이해를 도와줄 나의 마음가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IQ가 아닌 EQ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성지능과 함께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공감과 연관지어진 회복 탄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감 마인드의 두 번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that the only true disability is a crushed spirit. A spirit that's been crushed doesn't have hope, it doesn't see beauty, it no longer has our natural childlike curiosity and our innate ability to imagine. If instead we can bolster a human spirit to keep hope, to see beauty in themselves and others, to be curious and imaginative,
then we are truly using our power well. 현재 미국에서는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한 회복 탄력성을 여러 직업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특별한 사람들의 거창한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적 에너지를 채우고 유지하는 매일매일의 실용적 도구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비유해 볼까요? 혹시 깜빡 잊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한 상태로 출근을 한다면 어떠신가요? 아마 전화기를 볼 때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리면 멘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를 그날그날 충전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에너지를 충전해야 피로나 스트레스 속에서도 활력을 되찾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히 자기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10가지 내용에 대해 그렇다나 아니다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다에 표시한 항목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나는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스스로 생활을 잘 계획하고 실천한다. 나는 한 해 목표, 한 달 목표, 일주일 목표 등 하려고 했던 일을 대부분 이룬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나는 술을 전혀 안 마시거나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신다. 내 삶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 말을 믿고 따른다. 나에게는 흥미로운 일들이 많다. 나는 잘 웃고 표정이 밝은 편이다. 어떠세요? 해보셨나요? 9개에서 10개를 체크하신 분은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스프링처럼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6개에서 8개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입니다. 좀 더 증진하면 훨씬 더 큰 행복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에서 5개는 현재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자신감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2개 이하는 현재 회복 탄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회복 탄력성은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빈약하던 사람도 운동하고 만들어가면 근육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회복 탄력성도 훈련에 의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단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아니라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김주임과 이주임이 같은 업무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난 팀장은 두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김주임은 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팀장이 자신을 비난한 것이며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한편 이주임은 멀쩡히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사실 이주임도 전날 속상해서 한숨도 못 잤지만 다음날 다시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죠. 두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팽팽한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하는 리질리언스, 즉 회복 탄력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후에 그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회복 탄력성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는 낙천주의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낙천주의는 그저 인생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죠. 반면 낙관주의자는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착실히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는 믿음이 있죠. 자신의 강점과 능력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와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을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과 내 삶에 대한 자부심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한 걸음씩 수행해 나가는 힘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 앞에서도 지레 겁을 먹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아직은 내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중요합니다. 나의 단점과 장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회복 탄력성 강화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가정과 사회에서 받는 지지와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더해지면 회복력은 더욱 강해지죠.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기존 인간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주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실들을 토대로 기존 인간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아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뤄낸 것들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실패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하죠. 세 번째는 세상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이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과 언제나 낙천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그저 자신의 인생을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상처에 살을 돋게 만들어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처를 회복한 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기른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면 예전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던 상황도 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자인 조엔 보리센코는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로 제안합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를 위축시키는 일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용히 과거의 나를 오늘의 나로 새로 고침해주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유연함을 기르세요. 자기 긍정감의 쉬운 방법은 솔직해지기, 칭찬하기입니다. 또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확대 일반화하거나 영구적일 거라는 생각은 접으세요. 주문을 외우며 나를 괴롭히던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그럴 때도 있지. 이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지. 이렇게요. 운동하고 움직이고 명상하세요. 인생은 자신의 입버릇을 따라간다는 것을 믿고 외쳐보세요. 괜찮아. 나는 꼭 할 거야. 꼭 될 거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송두리째 뽑히는 일은 없습니다.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하고 친구와 소통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생각과 남의 시선과 남의 철학을 빌려서 깨닫는 연습을 해야 더 높은 곳에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조망권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회복 탄력성은 어떤 능력이 아닌 학습 과정입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배웁니다.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요?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장기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IQ보다 EQ, 즉 지능보다 감성 지능이 장기간의 직업적 성공, 인간관계, 행복 등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성 지능은 마음의 지능 지수라고도 하며 회복 탄력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개인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인지지능과 성격, 감성지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가운데 유연하면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감성지능밖에 없다고 합니다.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도전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감성지능 역시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노력을 하면 감성지능이 높아집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또한 중요한 것이 내 감정에 대한 관리입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감정에는 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이 있고 반대로 재충전해주는 감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짜증, 분노, 초조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심신의 에너지를 빨리 고갈시키고 즐거움, 배려,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에너지를 재충전해준다고 합니다. 앞서 회복탄력성이 내적 에너지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듯이 감정은 회복탄력성과도 매우 긴밀합니다. 감정의 어원은 움직임을 이끌어냄이라는 뜻입니다. 에너지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신호, 감정.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옳습니다. 불안을 느낀다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왜 그런 걸까? 곰곰이 나와 내 상황을 짚어봐야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말로 바꾸면 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되고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듭니다. 운전할 때 노란불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관계가 삐걱대서, 민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온몸으로 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한 감정을 다른 업무에 끌고 와서 업무 내내 화난 표정을 짓는다거나 다른 일에서 억울했던 감정을 M1 후배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후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객응대 중이거나 업무 중에 벌컥 화를 내고 나면 엄청난 후폭풍이 찾아옵니다. 공개적으로 화를 내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화낸 대상에게 화를 낸 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감정 없이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정을 단어로 바꾸는 것은 감정 반응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만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관리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감성 지능이 향상되어 공감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감정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9가지의 감정관리 팁,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공감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해도 자기 자신에 관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내 기분이 지금 이렇구나. 있는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으면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서운할 일도, 화날 일도, 우울할 일도 조금 줄어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날 뿐입니다. 따라서 그냥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는 내버려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 신경 쓰는 일, 혹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있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 그리며 큰일 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친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 동물과 함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면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고립감을 갖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괴로워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애인을 만날 때에도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넷째, 카페인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에 2-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우리의 기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올라가고 카페인 성분은 우리의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하는 카페인의 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같이 3잔을 마셔도 크게 변함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커피가 기분 변화의 주된 요인이라 생각된다면 서서히 커피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맹물을 마시는 것이 싫다면 커피를 차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카페인이 고용량으로 함유된 것을 먹는 것은 각성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감정 변화에는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운동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태워주고 기분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운동을 하면 쓸데없는 잡념이 줄어들고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맞는 운동은 다릅니다. 따라서 러닝이 맞는지, 요가가 맞는지, 댄스나 수영이 맞는지는 직접 운동을 해보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6번째,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먹어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당류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르몬이 안정화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연구를 했을 때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 성분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탄수화물은 당이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는 반면 단백질과 지방 성분의 경우 혈당량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느려 감정 기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번째,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감정의 변화도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생활 리듬을 지키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만 쉽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쐬고 하루에도 일정한 시간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수면, 식사,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활동의 변화가 감정과 의욕의 변화와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면 달력을 보고 불필요한 약속이나 일정을 없애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점을 직접 이야기하고 풀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는 이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요가, 사우나, 명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9번째는 배출구 찾기입니다. 배출구는 그동안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배출구는 취미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활동입니다. 꼭 재능 있는 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좋고 영화를 보아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효과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다고 여기면 시를 써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해가며 나에게 공감한다면 타인을 위한 공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원인 응대를 하면서 요즘 부쩍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해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 풀리네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환자 저편의 입장에서 다시 보기. 이것이 공감 마인드의 모든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동료 간에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위로보다 공감의 말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낙심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말하지 않으면 의욕이 넘쳐서 오히려 힘든 사람에게 더 큰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하려는 의도로 이런저런 참견이나 조언을 하는 것보다 그래,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지?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더 큰 공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를 감정적으로 느낍니다. 이 감정들이 쌓이면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말을 잘해야만 친구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고 좋은 리액션을 잘하면 어느 자리에서건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 역시 그랬다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집니다. 공감을 통해 마음의 그릇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내 강사 이혜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